북한이 지난 15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했죠. 국가 핵 무력이 종착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종착점에 갔습니다. 이 종착점에 왔다는 소식, 북한 이춘희 아나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령을 요약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 저희가 저런 영상, 발사 영상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무감각해지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형의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가장 관심을 끈 게 과거에는 시험 발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전 배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전 배치라고 하고 발사 훈련이라고 했죠. 네. 발사 훈련, 시험 발사는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기술을 추가로 가미했으니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시험 발사고, 이제 훈련은 다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훈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전 배치, 또 전력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춘희 네. 아나운서 전력화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부대 창설이 이미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 화성포병 부대라고 하는데 그 화성포병 부대가 이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력화가 됐다면 그 화성포병 부대의 부대장, 뭐 참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 구성원과 병사들까지 다 세팅이 다 돼 있고 거기에 교범까지 있다는 말이죠. 교범. 우리 교범. FM이라고 하죠. 예. 교범까지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선언해서 내일이라도 실전 배치라는 것은 내일이라도 부대에서 한국을 향해서 또는 괌을 향해서 쏘라고 하면은 전쟁을 각오하고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혹시 과장은 아닙니까? 옛날에 과장, 시쳇말로 뻥 이렇게 많이 쳤는데. 예, 물론 북한이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화성 12형은 이미 5월 달에 발사를 했고 또 8월 29일 날 처음으로 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거리를 날려보냈고요. 이번에 그 이어서 또 발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 대표가 얘기했듯이 북한은 이미 화성 12형을 시험 단계를 걸쳐서 이제 전력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김정은이 명령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8월 초에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말했듯이 괌 포위 타격도 그냥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췄다. 물론 방향만 바꿔서 쏜 거지만 이번에는 지난 8월 29일보다도 1000km를 더 날아갔기 때문에 괌 이상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완전히 100% 진실인지 여부는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간주하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화성 12형을 발사를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에 발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8월 달에 발사를 했고 이번에 또 다시 발사를 감행을 한 건데, 이게 사거리가 굉장히 그 비행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최초 이제 5월 달에 쐈을 땐 고각 발사라는 걸 했습니다. 예. 2111km까지 올렸다가 이제 한 700km 정도를 날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2700km, 8월 29일 날 550km 고도로 2,700km를 날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770km 네. 고도로 3,700km를 날렸는데 1,000km가 늘었어요. 예. 그러면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00km나 늘릴 수 있는 만큼 또는 200km를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기술이 발전했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지난 5월 달의 고각 발사로 인해서 그 넘어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3,700km보다 더 넘어까지 가 있는 이게 것을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당시 이제 2,111km까지 올렸을 때 최대 사거리를 한 6,000km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왜 6,000km를 예상을 하냐면은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개발하면 목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3,400km가 괌이에요. 그럼 3,400km부터 그 다음 목표가 어디냐?
그 다음부터는 5,500km, 5,900km까지 전부 바다입니다. 바다에 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00km가 되어야 앵커리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그러니까 3,400km에서부터 5,500km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5,500km를 위해서 기술 개발해 나갈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화성 12형은 6,000km가 최대 사정거리일 것이다라고 전략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6,000km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괌 정도인데 더 가서 알래스카를 타격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과거에도 이동식 차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이동식 차량 발사가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지난번까지 사격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임시 발사대를 거치해 놓고 예. 그 미사일을 옮겨서 임시 발사대에서 사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 발사대에서 그대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역량이 지난번보다 훨씬 일취월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습 이 발사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타격함으로써 상대방이 포착하지 못하도록 또 상대방이 포착하더라도 이미 발사한 뒤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동식 발사대는 바로 그런 의미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러시아의 최신형 S-400 그 미사일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네, 이제 저 S-400은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팩3하고 사드를 합해 놓은 정도의 성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주 우수한 방공무기입니다. 저 S-4 그 지대공 미사일이고 지금 이제 북한이 쏜 거는 여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가다가 아무 때나 서 쏘는 거죠. 가다가 트럭을 정지하고 뒤에 있는 저 통이 바로 통 안에 미사일이 들어있는 것이죠. 통 안에 미사일이. 우리 사드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저건 이제 4발이 들어있는 건데 S-400은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길어서 저렇게 그냥 세우고 그냥 쏘는 겁니다. 차 몰고 가다가 아무 때나 세우고 명령 오면 세워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북한이 이 이동식 발사대 싣고 가서 거치대 따로 거치를 하고 쏘기 때문에 야, 이동식 발사대가 제대로 지금 전략화가 안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로 따로 이 거치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차에서 바로 세우는 것보다 그러면은 우리의 킬체인 즉 우리 탐지 자산에 걸려서 탐지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서 바로 트럭에서 그냥 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뭐냐면은 트럭 내에 통제 장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혹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발사 차량 중에서 뭐 수십 대의 발사 차량 중에서 미국이 모든 것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두 대만 살아남아도 반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안전을 담보하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뭔가 굉장히 은밀해지고 또 기동성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고체 연료화하는 겁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의 로켓 엔진을 고체화하는 조치들을 같이 취하고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이동식 발사대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바퀴로 되어 있는데 저걸 궤도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궤도형.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야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선제 타격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사전에 포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현무 미사일을 동시에 쏘았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영상에서 S-400 같은 거 한국에 갖다 놓으면 북한 다 막아낼 텐데 이거죠. 저 S-400 우리나라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반대를 하고. 러시아에서 안 팔죠? 러시아는 팔고 싶죠.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사드보다 훨씬 강력하죠. 훨씬 좋은 성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S-400은 팩3하고 사드를 합해놓은 거예요. 사드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깁니다. 사드 150km에서 200km 날아가잖아요. 저건 최대 400km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또 중국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 반대는 없어요. 사실은 미국 반대가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특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괌을 포위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해하세요.
북한의 화성 12형이라는 이런 미사일이 과연 미국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한국도 우리나라도 때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오늘 그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북한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춘희 아나운서의 발표에도 보면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완성인데,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완성이 됐다. 따라서 화성 12형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그 타격권 내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 머릿속에 혹시 도발을 한다면 네. 한국, 일본, 미국 중에 어디를 도발할 것 같습니까? 저 미사일 한 발을 쏜다면. 그 상식적으로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만만한 그러니까 사람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가장 만만한 데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해 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래 쏠 때는 쏴봐라. 그렇지만 우리를 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결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만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위기가 우리한테 쏘면 어떡하지? 쏠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좀 북한에게 잘하라고 하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그 분위기를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우리의 상공으로 오면 요격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 같으면은 뭐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분노와 뭐 화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만만하죠. 만만한데 쏘는 겁니다. 예. 만만해 쏜다. 예, 그럼요.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 목표는 그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6.25 때 김일성이 실패한 그것을 이제 손자인 김정은이가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미국에 도전하느냐? 자, 오늘 얘기를 했죠. 미국이 손을 떼는 것이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기만 하면 한국은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미국 향하는 것만 지금 보고 아, 저 위협은 미국 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인 것이죠. 네. 결국은 무언가 도발이 있다면 우리 남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북한으로서는 꼭 한번 이 미사일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 대상은 만만한 쪽으로 쏠 것이다. 네. 만만한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에게 쏘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겠다. 우리 사드도 있고 또 추가로 여러 가지 MD 자산을 빨리 우리 마련해서 우리 막아내겠다. 막아내지만 당연히 반드시 열흘 후에 우리는 평양으로 들어가서 너를 사행시키겠다. 네. 이런 결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만만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이번 화성 12형 엊그제 발사에서 또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발사 장소인데요.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평양의 그 순환 비행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서울 청와대에 있는데 여기 일산쯤에 쏜 거예요, 그냥. 김포공항에서 쏜 거죠. 네. 김포공항에서 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인구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미사일을 한경북도니 네. 이상한 데 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 김정은 집무실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확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네. 사실은 김정은만 제거하면 북핵의 위기는 상당히 수그러들 것이라는 걸 세상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준비를 하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저 정도 이제 3,700km 정도 날아가는 연료를 주입하려면은 한 2-3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미국 위성이 당연히 보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따 가겠다. 그럼 김정은이 현장 지도하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왔다면 미국이 거기를 때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왜 때렸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우리는 저 미사일에 핵이 탑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라크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저 미사일에 핵미사일이 탑재된 핵탄두가 탑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 정당방위 차원에서 때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공습 경보가 울렸을 때 빨리 벙커로 피신해야 되는 것이 평양에 벙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태탄 비행장이나 뭐 황주라든지 기존에 했던 자강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 피신하기가 힘들죠. 저는 그래서 저는 순환 비행장에서 그러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쏜 원점을 미국이 타격할지 모르니까 김정은이가 숨기 좋은 곳, 김정은이가 숨을 곳 많은 곳에 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전쟁 지휘소가 있는 평양에서. 네. 예,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일단 평양에서 쏜다고 하는 것은 상당 이 거리를 이 북한의 본토 상공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만약에 추락한다면 자기들의 피해도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 자신감의 발로 우리는 얼마든지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고요. 또 한 가지 물리적으로 보면 새벽 시간에 쐈단 말이죠. 김정은이 직접 지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고 아마 저 멀리 가기에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함께 고려가 됐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결국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때린다면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그 여지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전술핵 반대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 우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핵 우산, 네. 뭐 핵이 날아오는 우산으로 씌워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핵 우산이 뭔지 좀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핵 우산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전체적인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 미국이 많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또 군사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제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둥그런 어떤 그 보호막을 만들어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 자신이 핵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핵 보복을 즉시 해주겠다. 그게 핵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술핵 반입하자 뭐 이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땅에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핵우산을 공언을 하는데 그게 좀 믿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땅에 아예 갖다 놓자. 이게 이제 전술핵 반입론이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가 중요할 뿐이지 어디서 있는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뭐 동해바다 밑에 핵잠수함 그 전략 핵잠수함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본 그 오른쪽에 서태평양에 핵잠수함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 본토에서 쏜다 하더라도 20분이면 날아오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동맹국을 핵우산 씌워줄 즉 핵보복 반드시 해줄 의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10차례나 했고 또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이 도발을 했고 미국의 자산, 다시 말하면 무력 시위를 위한 B1B라고 하는 자산이 괌에서 출격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동맹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약은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게 흔들림이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과연 100%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끝내 우리를 핵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그걸 정책화하는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나 또 전문가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의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좀 보겠습니다. 특히 한번 보시면 이번 화성 12형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전 배치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고 미국, 한국 다 위협할 수 있고 김정은의 도피처까지 감안한 이런 도발을 했는데 전술핵도 없고 미국의 말만 하는 시쳇말로 립 서비스라 그러죠. 말만 하는 핵우산도 믿을 수가 없고 북한을 지원하자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완성을 하는 것이 이제 ICBM의 완성인데 지금 이제 ICBM 전 단계인 IRBM을 완성한 것을 지금 사실은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은 화성 14형을 가지고 이제 6,000km 이상을 날리는 모습 보여주면은 사실은 북한의 그 핵 보유는 끝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북한을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다량 가지고 있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뭐 국제 제재다 이런 걸 많이 그 기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반도 북쪽에 즉 자신들의 국경과 면한 지역에 친미 정권 즉 미 지상군이 소속되어 있는 친미 정권이 들어온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안보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적극적인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해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빠르면 6개월, 길어도 뭐 1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예.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에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을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핵실험도 한 번도 안 한 이란이 5년 동안 견디다가 그래 핵실험 안 할게 이제 라고 해준 겁니다. 근데 북한은 핵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걸 협상으로 하겠다?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러면은 남은 것은 군사적인 해법밖에 없는데 그 군사적인 해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지죠? 전쟁 나도 좋다. 그냥 한번 뭐 붙자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런 이제 우리 신 대표가 좀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의는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거든요. 김정은도 돈이 있어야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시는데 우리가 북한이 한미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한국과 미국이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북한이 설사 핵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대비. 그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술핵, 핵무장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북한 국방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